김유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나 전 원내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대신 나 전 대표께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근데 말이에요.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YTN에서 효과 1위가 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요. 나 전 대표님의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죠? 제가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YTN 생생플러스에서 생생플러스에서요. 예. 예. 거기 뭐 경제평론가 권혁중 경제평론가께서 그동안 여당 야당이 낸 저출산 대책하고 제가 내놓은 거를 다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책이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1등이라고 그게 2억 주고 출산하면 탕감한다 이거죠? 예. 그게 뭐냐면 대출해가지고 2억 원을 주거를 위한 비용으로 대출을 해주자는 거예요. 1% 20년. 예. 헝거리 대책은 원래 4천만 원 정도를 부어주는데요. 1% 20년을 2억 원을 우리는 2억 원 정도는 꺼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이 낳으면 아이 숫자에 따라서 이자 탕감, 원금 탕감해주자는 건데요. 헝가리에서 상당한 효과를 봤고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왜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주거입니다. 주거. 그래서 맞습니다. 주거를 좀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좀 필요한 대책을 좀 체감되게 하자는 거고요. 예. 이게 20, 30대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5, 60대 분들도 관심이 많은 공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들. 네. 이게 우리가 예전엔 이런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뭐 부모들이 아이 결혼하고 할 때 뭔가 조금 기초적인 시드머니를 조금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시면서 내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으신 분들도 많죠. 네, 돈도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출산율을 좀 높이는 데 있어서 또 결혼을 좀 더 쉽게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감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이게 동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국가적인 비상 상황 아닙니까 이거 큰일이에요. 그럼요. 예. 제가 그래서 그게 사실은 1호 공약이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다시 들어가면 저는 1호 공약은 저출산에 관한 공약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헝거리 제도. 그래서 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2억 원을 1% 20년 꺼주는 것. 그게요, 재정도. 이게 헝거리에서 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헝거리가 지금 상당히 출산율이 올랐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벤치마킹을 할 것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느냐, 그게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결과가 좋은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죠. 예, 뭐 각국이 사용한 제도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뭐 독일은 이민을 했고 프랑스는 뭐 등록 동거원을 했고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헝거리 제도가 우리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민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금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좀 많이 낳아서 벗어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 대표님께서는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했기 때문에 정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요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진짜 다행히 저는 잘 봉합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저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땅이 굳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 시각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해법 같은 걸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네. 그동안 이제 항상 이제 문제는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통. 그래서 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뭐 같이 또 두 분이 뭐 기차 타고 오시면서 민생 이야기도 하고 한번 소통을 하셨으니까 저는 땅이 굳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발언은 좀 지나쳤죠. 조금 거칠고 지나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좀 이 소통이 조금씩만 막혀도 신뢰가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뭐 워낙 두 분이 오래된 관계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신뢰관계는 알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의 출구 전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두 분과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하는 일을 하고 또 당은 당이 하는 일을 하면서 잘 맞춰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여러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는데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사퇴해라 누구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하면 할수록 괜히 분란만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지금 나가시려고 하니까 그 수도권에서 이렇게 민심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떤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 팬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덤이요. 저희도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한동훈 위원장 유튜브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젊은 리더이고 또 새롭게 또 당에 와서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좀 저희가 이 기존의 정치권하고 좀 다른 방식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다는 점에서 또 결국은 우리 당을 쳐다보냐 안 쳐다보느냐가 결국 이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 온 이후로 일단 뉴스 점유율만 봐도 한동훈 위원장 많이 국민들이 쳐다본다. 그거 자체가 시작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나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 수도권에서 나가시려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 엄청 열심히 하죠. 그죠? 제가 동작을에 예비 후보 등록했습니다. 지난 8일에. 예. 그리고 신년 떡국대 토론회도 하고 요새는 왜 이렇게 춥습니까? 제가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너무 춥더라고요. 정말 이 판넬이라 그러죠. 이렇게 피켓 판넬을 제가 사실은 피켓 판넬을 목에 걸고 서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동안 이제 출근 인사를 하면 주로 그냥 직접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악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피켓 판넬을 들고 공약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피켓 판넬을 목에 양쪽으로 거는 거 있잖아요. 목걸이라고 그래요. 그거에 걸고 샌드위치맨처럼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앞뒤로. 그것도 또 잘 보이라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서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갖고 바람이 이렇게 판넬로 오니까 판넬의 무게가 같이 저를 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일종의 소통이죠. 그런 소통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많이 뵙고 또
또 저의 뭐 어떤 공약들도 뭐 우리 교육 특구 동작을 만들겠다든지 4통 8탈 동작을 만든다든지 15분 도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조금 나 대표님의 어떤 그러니까 이 활동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으시면 저희가 선거가 좀 쉽긴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죠. 사실 저희 지역만 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정당 지지율은 높더라고요. 12월 말까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뭐 조금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저희가 훨씬 편할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내놓으시는 정책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최근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 그 노령층에 대한 일종의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지역 건강보험을 좀 깎아주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좋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부에 와닿는 것. 예. 근데 이러한 부분이 아쉽게도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또 우리 주식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세면을 없애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 다 좋은 정책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뭐 정쟁으로 너무 가려져갖고. 지금 정쟁 그리고 서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서천시장 화재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함께는 아니지만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올라왔죠, 그죠? 네. 근데 이것을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참사 현장에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참사 현장을 배경으로 쇼를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답게 얘기하네요. 뭐 거기 가서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해보자고 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될 말씀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대형 화재에 대통령도 가실 생각이었고 또 뭐 위원장도 가실 생각이었으면 뭐 두 분이 같이 가서 간 것이 뭐 잘못됐나요?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을 서로 협조하는 거를 같이들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민주당이 제가 보면 요새 저도 뭐 야당할 때 여당 비판 많이 했지만 민주당도 요새 조금 어떨 때 보면 힘이 세서 그런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천룰 중에 동일 지역 3선 이상 중진들에 대한 15%인가요? 페널티 주는 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저는 사실 뭐 동일 지역은 아니죠. 네. 네, 저는 또 그리고 계속 이제 조금 쉬운 지역에서 있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중진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페널티를 받고도 이길 수 있어야지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저는 뭐 그 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정치 신인들한테는 좀 너무 높은 벽이 조금 낮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에 있어서 건강한 그런 축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지대 정당 있죠.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오늘 합당을 하고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새로운 미래고요. 그다음에 이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 그다음에 이 원칙과 상식의 의원분들이 만든 미래 대연합 이런 정당들이 전부 한 덩어리로 뭉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선거만 되면 정당이 막 깨졌다 붙였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공통의 가치를 같이 하는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연 공통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공통의 가치라기보다는 그냥
반 누구 뭐 이런 것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좀 안타깝고요. 이제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처음에는 뭐 신선해 보이시지만 결국은 뭐 본인들 의원 자리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네.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당이라는 기본 틀을 갖기에는 너무나 가치들 그동안의 정치 여정을 보면 지향하는 가치들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다? 이거는 오로지 국회의원 배지를 위한 것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큰 덩어리가 됐을 때 그 내부에서 또 나름대로 주도권 다툼 같은 거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당연히 그게 있겠죠. 저는 사실은 선거를 위한 정당이 될 것이고 정당이 만들어져도 선거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선거용 정당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연대할 수는 있어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같은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함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성원들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양당에 대한 뭐 비판이 높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3당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 3당이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 여야가 얼마나 정신 차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우리도 좀 잘못된 점은 고쳐가면서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한 원내교섭단체 정도는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그 목표를 하시는데 예.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면 결국은 선거 때가 되면 여야로 수렴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당, 야당이 다 잘못하면 그 정도 파괴력을 갖는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저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잘해야 되는 거의 핵심이 역시 공천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천 과정에 어떻게 일종의 그 모양을 잘 만들어가면서 이 공정한 틀을 가져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공천, 또 누구의 입김에 따른 공천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 또 공천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벗어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한 거 이렇게 보고 그대로만 된다면 공천 룰이요. 이 지금 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룰 자체는 저는 뭐 비교적 공정한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항상 이제 룰이 예외가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예외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뭐 국민들의 의한 공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늘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었는데요. 가급적 이 전략 공천 줄이고 이 하시겠다는 분들 다 넣어서 경선하면 그나마 이 잡음이 없어질 것이고 그나마 이 소위 제3지대로 탈당이나 이런 식의 그런 바람은 없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